창시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경건주의 분위기를 만든 그 분위기를 형성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른트였다는 거죠. 아른트. 아른트, 그 다음에 스페너, 그 다음에 프랑케, 그리고 진첸도르프. 뭐 그 외에도 뭐 이 진첸도르프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뷰르텐베르크의 뭐 뱅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생략하고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대순을 참고로 말한다면 1555년에서 1621, 스페너는 1635년에서 1705년, 프랑케는 1663년에서 1721년, 진첸토르프는 1700년에서 1760년. 이렇게 우리가 네 명의 주요 인물의 연대기를 보더라도 이 독일 경건주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교 안에서 종교 개혁으로 인한 루터교 안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칭해지는 혁신적인 개신교 운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00년간. 그리고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른트의 중요한 그 저서가 뭐라 그랬죠?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 그 다음에 스페너의 오늘 볼 이 저서가 피아 데시데리아. 뭐 피자집 이름인지 이태리 레스토랑 이름인지 뭐 비슷한데 이게 번역하면 경건한 소원. 제가 이 책을 경건한 소원이라는지 이 번역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번역될 만큼 중요한 경건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건한 소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케는 저서가 여러 권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저서 하나만 꼽은다면 니고데모. 피아데시 니고데모. 그다음 진첸도르프는 뚜렷한 저서보다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그건 혹시 다음에 제가 발견되면 소개를 해드리고 니고데모. 오늘은 니고데모까지는 다 소개를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프랑케 니고데모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의 1세대, 1세대, 프랑케가 2세대, 2세대. 우리 보통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나요? 30년. 30년 한 세대로.
하면 여기 대충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7년 차이 납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대략해서 여기 3세대 대표적인 경건주의 운동가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건주의 운동 이것은 교리 정통 교리보다 정통 실천 정통 실천 프락시스 영어의 프랙티스잖아요. 프락티스가 프락시스가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정통 교리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루터교 안에서 활동한 사람이니까 정통 교리는 맞는데 너무 실천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 근데 이제 이 스페너가 뭐를 주창했습니까?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교회 밖의 작은 교회가 아니야. 뭐 담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담 안에서 교회 담 안에서 작은 교회를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뭡니까? 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스페너는 상당히 신학적인 중용을 취한 사람이에요. 뭐 열광주의, 극단주의, 급진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 사회 내에서 퍼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이제 이 뭡니까? 이 경건주의라는 자체가 정통주의에 벗어나기 위해서 경건주의 된 거 아닙니까? 이 출발 자체가 경건주의. 근데 정통주의를 전면으로 다 부정하면 그 당시엔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정통주의는 이제 이게 뭡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지금 독일 이야기죠. 종교개혁에서 왔어요. 종교개혁은 어디에 또 대항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요. 로마 가톨릭. 처음에도 루터는 가톨릭 밖으로 나오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였는데 거기에 대한 가톨릭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나게 거셌는 거야. 근데 거기서 종교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독일 제후들의 비호가 있었잖아요. 왜? 정치적인 계산에 의했어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이 독일 제후들의, 그게 제후들의 비호, 보호하고 지원하고, 왜? 자기들의 정책적인 계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터교가 됐잖아요. 정통주의, 루터교 정통주의지. 루터교 정통주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정통주의자들은 누구의 지원을 받냐? 독일 제후들의 비호를 받는 거예요. 제후들. 그게 정치 권력과 종교가 이때도 결탁했는 거예요. 그럼 루터가 반발한 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 너무 이게 정치 권력하고 스페인, 프랑스, 뭐
계획이 전에 독일 전부 제후 황제 의 비호화에 결탁해서 로마 가톨릭 유지했잖아요. 거기서 반발하고 나왔는 거지. 근데 독일 내에서 종교 개혁이 성공하니까 30년 전쟁까지 치르고 성공하니까 그 다음엔 독일 제후들과 이 정통주의자들이 또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반발한 게 경건주의인 거라. 여기는 이제 경건주의 처음 시작했다는 말은 정치 비호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스페너가 뭐 개인적인 기질도 온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머리 드러냈다가 바로 정 맞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부르질 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프랑케가 스페너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좀 덜한데 진첸도르프면 결국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분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경건주의 내에서 진첸도르프는 좀 독특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존 웨슬리 혹은 요한 웨슬리의 그 감리교 창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이 프랑케와 진젠도르프 이 두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 그래서 영국에 결국 이제 이식을 하게 된 거죠. 그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감리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계화됐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헤르누트 형제회에 그 책자가 나와요. 얇은 책자가 이렇게 발간되는데 저도 한 권 구했거든요. 우리나라도 형제회가 있어요. 이제 좀 세력은 좀 약하죠. 감리교로 이제 세계화됐다고 말할 수 있고, 한때 이 미국에서 그 최대 교인을 점유했을 때도 있었다고 말해요. 감리교. 경건주의. 그러면 이 프랑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양쪽 부모로부터 경건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 그리고 또 이 청교도 이 서적들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매일 기도와 묵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랑케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이 프랑케가. 야,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이란 게 있죠. 경건주의의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이런 이 경건주의 거목들이 생겨나는 거지. 뭐 맨 땅에서 불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떠 이런 건 없다. 작은 물줄기 시작해서 점점 큰 물줄기 이렇게 흘러나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흐름, 영어로 뭐죠? 스트림.
독일은 플루스입니다. 플루스. 야, 그래서 또 이 프랑케가 좀 이제 어린 시절에 결정적인 꺾임은 뭐냐? 7세 때 아버지가 작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야 돼요. 엄마는 이제 시집을 딴 데로 가고 이 외할머니가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또 엄청난 경건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게 됐죠. 이런. 그래서 이제 독일 그 당시에 교육 제도는 16세에 이게 그 뭡니까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이 되거든요. 에르푸르트 대학. 그럼 우리는 16세 되면 중학교인데 여기 뭐 중학교 구분 없이 그냥 뭐 중고대가 다 대학으로 이렇게 되는지 16세 때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 여기에서 뭐 킬 대학으로 함부르크 대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뭐 여러 군데에 옮기는. 뭐 이 당시도 이게 뭡니까 17세기 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독일 이제 이 제도는 대학 제도는 우리나라는 한 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고 공립은 공립대로 사립은 사립 내잖아요. 그 쉽게 딴 데로 못 옮기잖아요. 뭐 전학도 어렵고 아니면 새로 시험 치더라 하는데 독일에는 학점 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옮겨. 서로 간에.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명문대학, 뭐 이류대학, 삼류대학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프라이부르 그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남학생이 이제 이제 여친이 다른 대학으로 옮겼어. 그 지도 또 따라가. 그런 경우가 돼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또 뭐 관심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느 대학에 유명 교수 있다면 거기 가서 그 교수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그 학점 그대로 가죠. 참 편리하대요. 좋아요. 그리고 학비가 거의 없다는 거. 그 참 독일 학문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대학 교양 강의실에 들어가지고 그냥 청강해도 무조건 되고 또 대학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고 왜냐면 그 대학이 그 도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뭐 이럴 때 있어요. 물론 뭐 장단점은 있겠죠. 또 엘리트만 모아가지고 쫙 하면 또 그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독일 대학 제도가 아주 참 부럽대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이 석사 학위를 받고 여기서 뭐라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이 히브리어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근동어 고대 근동어 가리 뭡니까 다 셈족 계열의 셈어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전공이에요. 이 프랑케의 전공이. 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강의 자리가 생기는데 고대 근동어 강사가 되는 거죠. 교수까지는 아니고 강사를. 여기에서 이 자기 본색을 못 감추잖아요. 뭘 했냐면 언어 성경 연구회를 했는 거예요. 언어 성경 연구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어 성경 연구회죠. 뭐 신약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서 연구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또 구약은 히브리어 원어로 스터디하고 이런 모임을 다 해요. 이게 말하면 이제 스페너가 자기 교회에서 경건 모임을 따로 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이게 몇 년이냐면 1687년 누가 방문하냐? 유명한 스페너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이 좀 났겠죠. 그러니까 스페너가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게 된 거지. 이게 결정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페너가 보니까 아주 진지하게 치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스터디의 목적이 어디냐, 그게 분명치 않은 거야. 너무 좀 비본질적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스페너가 이 성경 연구의 목적이 뭐였냐, 신앙 각성을 위해서. 신앙 각성. 신앙 각성. 연구만 하지 각성이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프랑케가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뭐 문법적, 역사적 이런 연구를 할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성경을 실존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구절이 주님과 연합에 어떻게 이 적용되는가? 요런 이제 그걸 신경 쓰면서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 제대로 될 사람은 이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뭐 일단 심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한 소리 하면 그걸 뭐 자존심 상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프랑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만남이 계속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바깥 소음에 신경 쓰다가 경건한 소원을 건너뛰어 버렸네. 이런 사고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럼 이제 요까지 일단 하고요. 그럼 또 이제 피아 데시데리아로 좀 넘어가서 뭐 영화 보면 또 이제 뒤에 가고 앞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것도 있잖아요. 피아 데시데리아.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 말고 복음서 설교집을 내는데 아른트가 거기에 출판사에서 서문을 요청해서 이걸 서문으로 이 제목 없이 서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독자들이 따로 출판해라는 요구 때문에 그해 가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출판,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도 국제도서출판회가 프랑크푸르트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전통으로 세계 도서출판 박람회 피아 데시데리아 아주 이제 인기를 얻게 된 책이죠. 이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서문과 본론으로 되어 있는데 본론을 말하면은 세 단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 현재 상태 진단. 그 다음에 교회 장래 상태 예측. 그리고 교회 개혁을 위한 처방. 요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교회 현재 상태 진단은 루터파 정통주의 교회, 지금 독일 개신교가 막 썩었다, 이런 이야기죠. 썩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썩었느냐를 보면 이제 타락한 원인이 뭐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이 있는데, 외부 원인은 이때도 이 페스트란 유럽의 그 페스트,
그땐 뭡니까? 그런 약도 없고 의학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패스트가 완전히 유럽의 재앙이었죠. 국가 인구가 절반 줄고 이런 때니까. 패스트. 그 다음에 굶주림, 전쟁. 이런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한다. 왜 그렇겠어요? 본능만 남으니까. 그럼 죽나 사냐 하는지. 본능만 남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세상은 그렇죠, 이제. 극한 상황이 이러면은, 아담의 본색이 다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원인은 뭐냐. 이게 더, 이건 육체적인 거고, 영적인 원인인데,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 박해. 가톨릭의 박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박해도 하지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계속 이제 너는 정통이 아니다라고 박해를 하네. 거기에 이제 두려워하고 하면 이제 신앙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원인으로는 이제 한 개더만은 여기 이제 교회 자체 박해가 아니고 교회 자체 내부, 교회 자체 내부였어. 근데 요 내부가 뭐냐? 또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세속 정치가의 타락, 그 다음에 성직자 타락, 그 다음에 평신도 타락. 그럼 독일 국가에서 정치가 성직자 평신도 빼면 누가 남습니까? 몽땅 다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죠. 야, 그럼 이걸 너무 상세하게 저기 찬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왜 모든 계층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여기서 경건한 소원을 진다는 건 이게 문제인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루터가 그만큼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루터 사후에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에 바로 타락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틀린 게 아니고, 결국은 교리와 삶이 그 교리를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제. 근데 스페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루터의 이 칭의론에는, 이신칭 이론에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 정통주의자들이 이신칭의를 교리적으로만 너무 강조해야 돼, 교리적으로. 그래서 삶이 빠지게 됐다. 이걸 진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교 안에서의 갱신, 혹은 개혁이죠. 갱신. 개혁은 칼빈파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루터교를 송두리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런 이제 진단입니다. 이제. 이 삶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열매다 이거죠. 열매. 근데 열매가 없다 이거야. 열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교리와 삶. 그럼 이제 칭의와 성화. 지난번에 했잖아요. 칭의와 성화 관계입니다. 스페너가 볼 때 루터는 칭의 안에 이 성화가
들어있다. 칭의 다음에 또 성화가 또 있고 이게 아니고 칭의라고 말할 때 벌써 성화가 다 들어있다. 믿음. 루터의 믿음 바로 그거다. 믿는 마음 이것만 아니고 그 안에 다 삶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그 증거를 뭐라고 그때 지난번에 로마서 서문 있잖아요. 로마서 서문에서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리죠. 다시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예측 진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측은 분명히 더 좋아진다. 더 나은 상태. 예측은 더 나은 상태가 된다. 무슨 근거로? 그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어떻게 예언이 됐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면. 그러면 이제 더 나은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나? 예언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니고 계획을 해야 돼. 갱신을 해야 돼. 그 처방은 이제 몇 가지냐? 6가지. 6가지. 뭐 다 좋은 말이죠, 뭐.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자. 영적 제사장직을 부지런히 실천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 교리보다 더 우선적이다. 신학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교의학 중심이 아니라 성사학 중심이 돼야 된다. 신학 교육에서 목회를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 렛츠 뭐 합시다. 실천합시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왜 경건주의 운동이 뭐 200년 지나면서 그 유명무실하게 되느냐? 그 렛츠가 그거 따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프랑케로 돌아와서 루터 로마 서문 그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변화된다는 게 사람 아닙니까? 변화시키며 하나님께로서 난 새로운 탄생을 주며 그 믿음 안에 이 칭이 루터의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거듭남도 있어. 변화도 있어. 이게. 그리고 옛 아담을 죽이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능력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새 피조물. 뭐 믿음 안에 다 들대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서문에 로마서 주석 서문에 루터가 저거 있지 않냐. 이걸 스페너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너는 루터교 정통주의는 너 정통주의가 아니지. 경건주의자인 우리가 바로 루터의 개혁 정신을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케가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아까 뭡니까? 이제 이 스페인을 만나가지고 좀 깨지고 이제 뚝배기 좀 깨지고 하는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거기 있는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는 거라. 설교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딱 뭘 하려고 생각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그게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설교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시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어떤 회의가 들었냐. 야,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면 진짜 믿나? 그런 의심이 들고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나? 먼저 의심이 드는 건 생명이 과연 내한테 있나 의심 드니까 과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제 회의가 들었겠죠. 여기 딱 보신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프랑케가 하는 말이 머리로는 내가 경건주의자였으나 설교 준비를 할 때 자신이 먼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자기 고백문을 제가 소개하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왠지 슬픔이 북받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다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다.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쳤다.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심과 불안을 해소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의 이성에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나의 모든 슬픔과 마음의 불안이 일순간 사라지고 갑자기 기쁨의 물결이 나를 감쌌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다. 이게 유명한 프랑케의 회심입니다. 프랑케의 회심.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 르네부르크. 르네부르크. 여기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르네부르크에 초빙을 받아도 갔어요. 그래서 회심은 르네부르크의 회심입니다. 지역 이름. 르네부르크의 프랑케 회심. 요게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뭐 이런 신학을 하고 히브리어하고 성경 연구해도 자신이 고백하는데 나의 명예와 나의 일신적 영달을 위해서 했다. 나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어릴 때는 그렇게 소원했지만 크면서 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어가 와서 한번 깨고 이 설교 직전에 자기가 완전히 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프랑케는 이제 기도로 문제를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또 이 존경하옵는 저희 목사님은 뭐죠? 주의 형상을 닮아 라는 워치만리의 책을 딱 읽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야, 그러니까 이 회심. 뭐 회심, 회개, 회개보다는 좀 더 좀 강한 어조겠죠. 메타노이아. 돌아선다. 메타노이아. 노이아가 생각이 확 바뀌어. 회심. 야. 그래서 뭐 또 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는 이 주차 관리요원으로 떨어지면서 야,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의 운명이구나. 딱. 이 회심도 좀 질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아. 회심은 회심인데 이 프랑케의 회심과 또 이 목사님의 회심과 제 친구 구아목의 회심이 좀 구아목은 그 계열이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프랑케는 다른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라이프치히에서 강의를 했네요. 하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인기 폭발. 이야, 강의 짱이다 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경건 모임을 이제 만들고 해서 신학적 각성이 일어나고 막 라이프치히 시민들에도 퍼져나가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프치히는 정통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교수 중에서 정통주의자들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당국에 고발하고 성서 공부반 성서 연구 활동 완전히 금지되고 강의 1년 만에 1689년에 강의했다가 1690년에 해직당해 있는 거예요. 쫓겨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직 정교수는 된 게 아니죠. 강사로 하다가 강의 금지당해. 이 경건주의와 어느 쪽이 더 세냐? 전체적으로 보면 정통주의가 압도적이죠. 경건주의는 좀 새로운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 프랑케뿐만 아니고 정통주의자와 이제 경건주의자의 갈등이 계속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라이프치히 여기를 관장하는 정부가 작센주 이제 작센 세력이 컸을 때 작센 정부였는데 이 90년에 모든 소그룹 모임을 금지하는 법령. 소모임 하지 마. 금지. 법령으로 발표해요. 이 독일 사회도 국가 종교입니다. 국가 권력과 이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뭐 신정 정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독일 개신교도 뭐 로마 카톨릭은 크게 다른 것도 없어. 역시 뭐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 있는 건 마찬가지. 야, 그래서 또 처음에 들어갔던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또 옮겼어요. 일로 옮겼는데 여기서 또 정통주의자 저항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또 면직됐어.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프랑케를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 스페너죠. 스페너. 이 뭡니까? 이 경건 언어 성경 연구소 여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관계가 시작돼서 이제 스페너가 어떻게 이제 손을 썼느냐. 이게 할레, 유명한 이제 이 교회사에 자주 나오는데, 할레가 독일 북쪽에 옛날로 말하면 동독 지역입니다. 독일 북쪽에 동쪽에 할레 이제 대학이 1691년에 세워졌어. 그래서 스페너가 할레 대학의 교수로 청거를 했는 거야. 그리고 또 할레 지역 근교의 교회 목사로 또 청거를 해가지고 두 개 다 됐어요. 목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게 이때부터 이제 전전긍긍하고 쫓겨다니면서 방황하던 이 프랑케의 삶이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91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716년,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1717년 사이에 총장이 됐어. 할레 대학 총장이 됐어. 그리고 몇 년까지 썼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사망한 1727년까지 36년간 할레 지역에 있고 할레 대학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할레 대학이 어떻게 이렇게 잘 생기게 되었냐 이거거든요. 여기 36년 있으면서 프랑케가 할레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스페너 이제 아른트하고 스페너 차이는 아른트는 경건주의 진정한 기독교 책을 발간하고 그런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경건주의 단체를 만들지 못했어. 근데 스페너는 1670년에 경건 모임을 만들고 75년에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한 소원을 책을 썼잖아요. 이때부터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된 거라. 아른테는 개인적으로 읽고 막 감동받고 이러지 사회적인 현상이 되지 않았어. 아른트는. 그래서 이제 스페너를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로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스페너보다 프랑케가 이걸 훨씬 더 이제 확장하고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서 근데 몇 배가 더 키웠습니까? 정말 진정 세계적인 기업으로 확장시킨 거는 아들 이건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프랑케가 진정한 후계자지. 스페너 후계자. 그 발단이 스페너가 이 할레 대학에 교수로 딱 보낸 다음에 경건주의자들 계속 추천해가지고 교수 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경건주의 요새가 할레 대학인 거예요. 그걸 발판으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 독일뿐 말고 세계로 뻗어나가요. 근데 어째 그렇게 스페너는 추천하면 그게 됐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게 또 정치적인 결탁이라는 거지. 이게. 브란덴부르크. 좀 익숙한 이름이죠.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브란덴부르크는 그 지역 이름인데, 지방 이름인데, 그 중심지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이 있잖아요. 독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그때 동서통일할 때 그 브란덴부르크 해서 행사하고 난리 났잖아요. 브란덴부르크. 요 지역하고, 그 북쪽에 있는 프로세인 지역하고 연방인 거예요, 이게 연방. 그러다 점차 독일 전체 3분의 1을 석권했어. 요게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브란덴부르크가 프로이센에 병합되고 프로이센 제국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독일은 전부 제후들이 장악해서 봉건 영주들. 그러니까 지역에 왕까지는 안 되고 영주들이지. 그럼 그 땅이 자기 거야, 완전히. 그래서 뭡니까? 그때 그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 할 때 뭘 했습니까? 그 지역 영주가 선택하는 종교는 그 지역 전체 종교다. 그걸 인정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평민들은 전부 소작농이야. 왜냐면 땅이 영주 건데, 전부 노예들이지, 뭐, 맞으면. 농노들이야, 농노들. 근데 이제 이 프로세인하고 연방 있잖아요. 점점 그 영주들을 병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전제왕정이 된 거지. 절대 왕정이 된 거예요. 프로세인 제국. 이 프로세인 제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이 사람. 이 사람이 1701년에 딱 18세기 시작할 때 즉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센 제국 독일을 전부 프로이센 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주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 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 필요한 거야. 개혁 정신.
개혁 정신, 개혁 이념이 필요. 그런데 당시에 독일, 영주, 다른 말로 하면 제후들이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독일 루터교 정통주의인 거라. 딱. 그러니까 그 이념을 변화시키려면 거기에 도전하는 경건주의가 필요한 거라. 그 스페너를 딱 보니까 쓸만하거든. 스페너가 쓸만하거든. 뭐 농담입니다만 우리 나사 볼트 딱 육각형 좋은 걸 돌려 빼려고 좋을 때도 그렇고 돌려 빼려면 스파나가 필요한 거야. 스파나. 스페너가 독일 제후들과 딱 그 정통주의 결합기는 걸 그거 돌려 빼는 데는 스파나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스페너를 딱 중용하게 된 거지. 그래서 벌써 브란덴부르크 프로에서는 여기 가서 종무국 회원이 됐어요. 종무국이 뭡니까? 종교를 관장하는 관청에 딱 핵심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또 제일 큰 교회 뭡니까? 담임 목사 했죠 하니까 이 종무국 요 정치인들한테 있는 공무원들한테 할례 대학을 또 여기서 왕가에서 세웠죠. 여기서 세웠으니까 그 프랑케가 그 교수 되면 좋겠는데 하면 청구 되면 무조건 되죠. 요즘처럼 인사공정위원회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야, 그래서 새로운 정신적 종교적 운동이 필요했다. 그게 이 경건주의가 딱 채택이 된 거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왜 했습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지. 야, 이 로마치아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백성들을 하나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 모으려면은 기독교가 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야. 그걸 또 해석하면 하나님 섭니다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이유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야, 그래서 봉건 제후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중앙 집권제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정통주의 이거부터 이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헬름 1세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만은 할례 경건주의의 어떤 할례 경건주의 이때부터 이제 할례 경건주의란 말입니다. 할례 경건주의. 경건주의의 이 개혁적 이상이 그죠? 새로운 국가 이념과 부합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 제국과 제국의 이념하고 부합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뭐 그겁니다. 그래서 할례 대학을 왜 세웠냐?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 이게 어느 도시입니까? 루터가 종교개 일으킨 도시 아닙니까? 여기 비텐베르크 대학하고 또 예나 대학, 뭐 라이프치히 대학 이런 데가 루터 정통주의를 수호하는 이 대학들인 거예요.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 할례 대학을 만든 거야. 정책적으로 경건주의를 일부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는 작았어요, 규모가. 근데 10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크게 커진 거예요. 왜? 프로테스탄 제국이 지원하니까. 그리고 요 경건주의 단체에서 뭘 하면 특혜를 줘요. 프로테스탄 제국이. 특히 세금 감면. 그리고 프로테스탄 고위 공무원, 귀족들 후원금을 자발적인지 다인지 모르지만 자의적인지 자인지 몰라 후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낸 거야. 그러니까 막 많은 후원금이 들어. 세금 감면. 그리고 뭐 교사, 목사,
교수 취직된데 경건주의자들 가산점이 돼야 돼. 특혜를 줬다는 거야. 그게 뭐 요직에 다 경건주의자 다 들어가죠. 그러면 오히려 경건주의 관심 없어도 출세하려면, 프로세스 제고에서 출세하려면 경건주의 들어가야 이게 올라가네. 이런 그게 됐다. 이래 보니까 뭐 경건주의도 많이 섞였네요. 진정을 하면서 경건하지도 않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아직 독일 전역이 뭐 프로테스탄 제국된 건 아니니까 계속 정통주의자라고 경건주의자라고 이제 충돌이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통주의자들은 경건주의자들 어떻게 비판하냐? 정통주의자들의 비판. 경건주의를 비판을 어떻게 하냐? 칭의론을 훼손시킨다. 훼손. 그 다음에 직접적 계시를 이야기한다. 개인이 직접적 계시를 빨 수 있다. 이거 영적 재산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실존적 신앙을 강조한다. 뭐 영웅틀이랑 맞는 말이요 다. 그 다음에 경건 모임을 통해서 제도적 교회를 부정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 뭐. 부정한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근엄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엄숙하고 많이 엉켜가지고 오락 금지야. 잔치 축제 없어. 기도 묵상 노동 그밖에 없어 이제. 야 이런 그에 대해서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요건 경건주의자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지. 내용은 어떻게 비판하냐? 정통주의자들은 가르침과 자기들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앙을 교리와 일치시킨다. 삶이 빠져버리니까. 교리.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직책을 이용해서 직책 남용. 왜 남용하냐?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직책을 남용한다. 그래 신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보다 신자들을 지배하고 신자들 위해 군림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서로 이제 비판.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그 빌헬름 3세 때 이건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빌헬름 3세 때 3세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하도 싸우니까 이 프로테스탄 정책은 뭐냐면은 막 경건주의만 하고 완전히 말하자면 이제 뭐 정통주의를 말살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약간 경건주의 편등은 사실인데 말살한 거 아니야. 종교 관용 정책을 하는 게. 종교 관용 정책.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도 바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몸이 저 훨씬 뒤에 313년에 공인했잖아요. 387년인가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를 했지. 국교가 아니었어. 그잖아요. 그건 뭡니까? 종교 관용이지. 기독교를 관용한다 이거야. 그리고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 이 프레드 1세부터 해가지고 이 제후 왕들은 종교 관용 정책이래. 왜? 싸우면 국민들이 분열되니까.
그죠? 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찌 됐냐? 그래서 양쪽을 표면적으로는 이제 화해 분위기 됐어. 그리고 프랑케도 좀 급진적인 열광주의로 나가려는 기질이 있었는데 그걸 진정하게 되고, 왜? 스페인하고 충돌했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멸할지 모른다, 이렇게 충돌했어요. 경건주의 운동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열광주의라는 게. 열광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 자, 이래서 하여튼 이제 한데,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 프로레슬링 제국의 정치적 이념과 부합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뭐 부합되면서 이제 정치가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 이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계속 이제 확산되게 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경건주의하고 그럼 정통주의하고만 이제 충돌하냐? 그게 아닙니다. 계몽주의하고도 또 충돌돼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자, 충돌을 그걸 보면 처음에 로마 카톨릭하고 좀 넓어야 되나? 처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종교개혁, 개신교가 충돌하게 됐어. 개신교. 응? 개신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여기서 안에서 어찌 됩니까? 루터교하고 칼빈교인데 이제 보통 개혁교라 하죠. 루터교하고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또 충돌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개혁파 안에서도 경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주의는 독일이 이제 왕성이기 때문에 우선 좀 생략하고 지금 루터파만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제 루터파가 나가면서 이제 루터 정통주의 된 거야. 루터교, 뭐 루터파 정통주의. 요 발전, 요 이제 충돌하고 이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하고 충돌하냐? 경건주의하고 충돌하냐? 근데 루터교 정통주의든 개혁파 정통주의든 이 정통주의라는 게 또 누구하고 충돌합니까? 정통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계몽주의에 대항하려고도 했다. 더. 그러니까 물론 로마 카톨릭하고도 싸우지만은 또 복잡네. 여기하고 로마 카톨릭 건재하니까 싸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몽주의하고 싸운 거야. 근데 이제 경건주의는 이제 루터교 아주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갔는데도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 안에서 딴소리 하니까 이 새끼들이 뭐까지 그래. 어떻게 그래. 뭐 다양성이 있다. 하겠어요. 종교는 다 절대적인 걸 추구한대.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 이제 안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도 모르겠습니까?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게 말하자면 온건한 경건주의, 스페너, 프랑케 이래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뒤에 다 언급하겠지만 진전도르프는 나중에 결국은 급진적이 되고 급진 사람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기 개혁파에서 뭐 라바디는 이런 사람도 막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경건주의. 근데 경건주의는 루터파 정통주의 이것도 또 한판 붙는 거야. 이렇게 또 붙는 거야. 경건주의와 계몽주의의 한판 승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